반갑습니다. 이동원 쌤입니다. 사시남정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시남정기는 고전 소설이지요? 딱 봐도 그래요. 소설은 인물이 중요하고 인물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하자. 그리고 지난 수업 시간에 쌤이 또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고전 소설의 유형을 좀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이 작품은 가문 소설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가정의 소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정 소설은 가부장제, 처와 첩의 갈등, 남아 선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소재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들 사시남정기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중국 명나라는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막연한 배경이다라고 합니다. 막연한 배경이고 세종이 우리나라 세종대왕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재상 유희라는 사람은 아들 연수를 늦게 얻는다. 연수는 1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 편수가 된다. 그래서 한림 편수가 직책이에요. 그래서 유연수 한림이라고 하면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연수는 그 후 덕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정옥과 혼인하지만 사씨입니다. 9년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씨가 스스로 교채란이라는 사람, 그래서 교씨가 되겠습니다. 유연수의 첩으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씨는 아들을 낳았어요. 장주입니다. 근데 얼마 후 사씨도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은 교씨는 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하여 그녀를 쫓아내고 정실 부인이 됩니다. 그 교씨는 문객 집안의 어떤 사람, 동척, 나쁜 놈과 짜고 유연수를 조정에 모함하여 유배를 보내고 그 유씨 집안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유연수는 그것이 다시 다 혐의가 풀렸어요. 모함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교씨의 흉악한 나쁜 계침을 깨닫고 교씨를 처벌합니다. 아주 그냥 엄청 개인적으로 이제 법에 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사형을 시킵니다. 사씨를 다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부인이 교씨에게 말했다. 낭자가 재주가 많다는 것은 내가 보니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그처럼 음악에까지 정통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번 검은고 소리는 좋게 채문희의 그 독보적 명성과 비교할 만한 것이다. 채문희가 검은고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비교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우선 칭찬을 딱 하고 천한기회라 겸손한 거죠. 진짜로 천한 건 아니고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고요. 능하다 할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스스로 즐길 따름입니다. 부인께서 들으시리라고는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낭자, 얘가 교씨야. 낭자는 교씨. 이 말하는 사람은 사씨겠지. 검은고 소리는 실로 아름다웠다. 그런데 나와 낭자는 정서, 마음으로는 형제와 같고 의리로는 벗과 같다. 우리 서로 친하지 않냐. 친하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한다 해서 내가 너한테 충고 좀 할게. 네, 알려만 주면 저에게는 참 다행한 일입니다. 했었죠. 낭자가 타신 것은 당나라 때의 예상 우이곡이다. 그 곡조가 세상에서 숭상을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시대, 그 노래가 유행했던 그 시대를 말한다면 명나라 황제죠. 황제가 호와 부가 극에 달했다가
끝내 안녹산의 난을 만나 황제가 만리 밖으로 쫓겨났던 그때였다. 양태지는 금강보라는 기롱을 면치 못하고 마침내 마회역에서 죽임을 당하여 후대에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양태진이 그거예요. 그 양귀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황은 아마도 그 명나라 황제였었죠. 황제 이름이 누구였더라? 그래서 이 황제와 양귀비가 스스로 놀아나가지고 정치를 대충 해가지고 안록산이라는 걸출한 사람의 난을 만났죠. 그래서 나라 거의 망할 뻔했었죠. 거의 망해 갔었죠. 그래서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한 나라가 망하는 노래는 본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다. 또 노래 연주하면 안 된다. 또한 낭자는 손놀림이 빠르고 가벼워 그 소리가 지나치게 슬프고 원망하는 것 같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기운을 화평하게 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음악이요, 여러분. 음악이 사람의 정서를 좀 화평하게 하는 데가 좋은 음악이고 어떤 이게 이런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음악은 좋은 음악이라고 안 쳤어요. 그러니까 사대부로서 음악에 대해서는 마음의 정서를 좀 이제 캄다운 시키고 릴렉스하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이렇게 막 들뜨게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음악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는 지금 사대부가의 하나의 여자로서 어찌 이런 천한 노래를 하고 있냐, 좀 묵직한 걸 해라. 속뜻은 뭐 그런 거겠죠. 겉으로는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시 가운데 노래할 만한 게 참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러한 곡조, 슬프고 원망하는 사대부가의 채통에 맞지 않는 그런 가벼운 노래를 했냐. 교씨가 크게 부끄러워 머뭇거려 사죄했다. 시골 여자라서 단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본받았을 뿐입니다. 그 선악은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께서 바른 도리로 가르쳐 주셨으니 저번 응당 그 말 뼈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사부이 다시 교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낭자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 다음에 나에게도 과실, 잘못이 있으면 너도 숨기지 말고 바로 얘기해줘라. 그래서 좋게 끝났습니다. 충분하게 윗사람, 즉 사씨는 정실 부인이고 교씨는 첩이기 때문에 정실 부인이 대장이에요. 첩한테 능히 이런 충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잡아다 굴려놓고 너 왜 그따위 노래 불렀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즉 배려의 키워드로 교씨에게 참 알아듣게끔 타일렀네요. 괜찮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씨가 그것 때문에 이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아주 악독합니다. 자, 그런데 한림은 남편 유한림, 본명은 유연수를 말해요.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고 한림 교씨에게 노래 부르겠는데 교씨가 사양했습니다. 구실이니까 진짜 아픈 건 아니고 좀 핑계를 댄 겁니다. 그래? 그럼 검은 거 타. 역시 따르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말했습니다. 교씨가 울어요. 요거 문제 보면 알겠지만 동정심을 좀 이제 유발합니다. 이런 눈물에 넘어가면 좀 그렇죠. 하시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안 하던다고 그러냐? 무슨 일 있어? 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온 지 불평하는 기색이 전혀 본 적이 없었다. 너 참 잘 지냈었잖아. 갑자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서러워해? 하니까 또 굿을 피웁니다. 더 애타게 만드는 거지. 굳이 까닭을 계속 물었어요. 교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한림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당신, 즉 유한림에게 죄를 넣는 것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면 그것도 죄가 되고, 대답을 하면 부인 사씨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대답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습니다. 야, 어떤 어려운 말이라도 내가 너를 꾸짖진 않을 것이니까 말해. 대답했다. 저 교씨를 말합니다. 낮춰 부르는 말이죠.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노래 부르고 검은고 켜라니까 타라니까 탄 것일 뿐이지 마지못하여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사씨가 저를 불러놓고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 즉 이제 사씨는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교씨라는 첩을 들였잖아요. 후사는 아마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 너를 삼으신 거다. 집안의 미색이 아름다운 여인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어. 너는 밤낮으로 얼굴에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혹하게 하니 선소사의 가풍. 선소사는 이제 아버지 유할림의 아버지가 유소사 벼슬이거든. 그러니까 유할림의 집안, 우리 집안의 가풍을 네가 무너뜨리고 있어. 점잖지 못하게. 주가 마땅한 죄야. 경고부터 해둘 거야. 앞으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방울에 만든 약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교씨가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유할림은 교씨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거짓말인 줄 모르겠죠. 그래요. 이 거짓말 자체가 교씨의 성품인 악독함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더라도 남은 한이 없습니다. 단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 맑은 덕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내가 계속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검은고를 켜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욕할 거다. 그래서 내가 명령, 즉 노래와 노래를 부를 수 없고 검은고를 탈 수 없다. 깜짝 놀랐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저 사람이 바로 사씨가 되고 투기는 용어 질투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정실부위 처음에 교씨가 들어올 때 사씨는 저 질투하지 않습니다라고 다짐했었거든. 이렇게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장주를 낳았으니까 되게 고마워했었죠.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것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 교씨의 말이 실제보다 좀 지나친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했습니다. 내가 교씨 너를 취한 것은 부인 사씨의 권고를 따르는 거다. 부인이 일찍이 자기 해로운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 아마도 비복들 가운데 누군가가 모함하는 했기 때문에 사부이 잠시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씀일 거야. 근데 사씨의 성품이 좀 유순해, 착해. 너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어떻게 사씨가 너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니?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어. 그래서 위로를 했는데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았어. 요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하려면 살해했다.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속으로는 앙심을 품었다라는 말인 거지. 이것이 이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씨의 이 앙심을 품은 마음을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다. 교씨의 겉에 속았네. 경계한 말씀을, 그러니까 사씨가 교씨에게 한마디 했잖아요. 충고한 거는 음란한 노래가 장부, 유활님의 마음을 좀 흐트러지게 할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좋은 거 해. 이렇게 좋게 말했는데 또 교씨를 바른 길로, 형님이니까 동생이 잘못된 거를 잘 타이르는 것도 당연히 의무잖아. 인도하는 것이었다. 좋은 뜻으로 말한 거다. 이 소리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어요. 아주 조금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했다. 모함에서 큰 재앙의 뿌리를 만들었어요.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개입한 거라고 합니다. 줄여서 논평이라고 하고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교씨가 큰 일을 벌일 거다.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한림이 집안의 가장이고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교씨의 관계를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사씨한테 그런 적이 있냐라고. 그럼 아니잖아. 그럼 둘이 서로 물어봐가지고 대질신문해가지고 교씨의 거짓인 것을 알면 교씨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좀 혼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해. 교씨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가장이긴 한데 좀 이때까지만 해도 좀 어리석다.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사부인의 본 의도 역시 의심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교씨는 다시 참소 행할 수 없었죠. 아직까지는 안 넘어왔어. 남매가 이제 그 교씨의 몸종 시비예요. 같은 편이죠. 고했다, 말했다. 방금 추양에게서 들으니 부인께서 사부인 회임, 임신했다 합니다. 깜짝 놀랐다. 뭐야?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10년이나 지난 후에 비로소 잉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혹시 월사라는 말은 월경을 말해요. 생일을 말하는 거죠. 좀 불순한 거 아니야?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임신 아닌 거 아니야? 임신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사씨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 나 어떡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씹다 버린 껌 같아. 자신의 처지가 아주 그냥 되게 보잘것 없는 처지가 될 거야.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책 또한 마땅히 쓸만한 게 없었죠. 태기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기뻐했겠죠. 그렇지만 교씨만은 앙앙불락했다. 마음이 불편해. 즐겁지 않아.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래, 딸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선호하는 것은 집안에 대를 잇는 것이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매에게 음모를 꾸며요.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사서 복용하는 약 속에 이렇게 복용하는 약이니까 이제 몸을 보호하는 거죠. 아기를 잘 낳게 할 수 있게끔 몰래 넣었어요. 그치? 사씨가 먹자마자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낙태도 안 됐던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남자 아이를 낳았어요. 골격이 비상하고 신체가 영매했어요. 대단한 아이인 거지. 영특한 아이인 거지. 아버지 한림은 기뻐하여 아들의 이름을 이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씨가 비록 화심, 재앙의 마음이야. 앙심이지. 나쁜 마음인 거지. 품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죠. 기회가 없는 거야. 저걸 처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못해 부인에게 사씨에게 경하, 축하를 드리고
겉으로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씨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 부동한 인물 되겠습니다. 한림과 사씨는 여전히 그것에 진정하겠습니다. 속았어. 너무 착해. 속아서 속고 있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나가 점점 자라 장주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나는 비록 어리죠. 장주가 형 아니야, 형. 장주가 형이고 이나가 동생이잖아. 기장이 탁월했어. 장난 아니야. 아주 그냥 어려서도 말하는 거라든가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장주가 한게 아름답게만 한 것에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씨알이 영문에. 한림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기 전에 이나를 안고 어루만졌어요. 이 아이는 이마에 골격 기특하여 선인 유할림의 아버지 유소사를 말합니다. 매우 닮았어. 훗날 반드시 우리 가문을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이 이나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유모에게 이르렀습니다. 잘 길러. 장주도 또 유모가 있겠죠. 장주를 안고 교시에 달려가 호소했습니다. 뚜로 달려가 고다질한 거야. 상공께서 유할림이 유독 이나만을 어루만지며 장례를 촉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주를 보더니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유모가 슬피 울었습니다. 근심하겠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은 사씨예요. 비교할 때 용모의 아름다움은 나은 것이 없어. 미모는 나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미모로 유할림에게 어필할 수는 없어. 사씨랑 똑같으니까. 유할림의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미모로는 안 돼. 사씨랑 나랑 별 차이가 없어. 그러나 적첩의 분위는 성격은 차이가 있어. 적첩은 정실 부인과 첩의 그 위상은 차이가 있지. 나는 아들을 낳았고 장주를 낳았고 아들이 없었었어. 그 때문에 내가 그나마 유할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지. 집안 대를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사씨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어떡해? 대를 잃겠지? 그럼 우리 아들 장주를 쓸모가 없을 거야. 그러니 불안한 거지. 앞으로 저 사씨가 어떻게 할지 몰라. 겉으로 어딘지 하고 있지. 하지만 화원에 나를 책망한 건 분명히 시기를 부린 거였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처지가 불안하니까 오해해서 앙심을 품고 없애려는 마음을 품게 된 거지.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를 할림에게 모함하면 할림 평소에 사씨를 믿고 있으니 내 신세를 아마 금방 쫓겨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나마 남은 인생을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거 믿고 이 집안에서 편안히 살려 그랬는데 사씨가 이날을 낳았으니 나 불안해. 어떡하지? 그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나쁜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신랑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신랑은 전에 교씨로부터 많은 금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거죠. 서로 한마음이 되어 간악한 음모, 나쁜 음모와 사특한 계교를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이 워낙 은밀했어요. 몰래 비밀스럽게 조심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사씨가 쫓겨나고 유할림도 쫓겨나고 집안을 아주 그냥 다 말아먹었죠. 그 얘기. 나중에 다시 이제 교씨 쫓겨나고 죽고 다시 돌아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근본으로 사필 규정으로 들어오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출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서술자가 밖에 있다. 고전 소설은 대부분 다 밖에 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되겠습니다. 내면과 외면을 모두 알고 있죠.
결말을 볼 때 사필귀정, 권선징악. 사필귀정, 모든 것은 올바름으로 돌아간다. 권선징악, 착함을 권하고 나쁜 거를 혼내준다는 거니까 사씨가 돌아오고 교씨 혼내주고 사씨 다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괜찮죠.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 간접 제시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뒷제시는 여기 있는 간악하다라는 것들 있고, 또 간접적이라는 말은 사씨의 말, 교씨의 말 이런 것들, 서술자의 서술이고, 간접 제시는 등장인물의 말, 행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엿볼 수 있죠. 작가의 논평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죠. 그 66쪽의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독자의 상상력이 좀 제한된다라는 말은 다 알려주니까, 서술을 다 해주니까 다 제한되긴 해요. 그렇지만 제시되고 있잖아요. 않고가 아니라 4번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다라는 말은 가부장제, 집안의 대를 아들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사씨, 즉 정실 부인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어요. 교씨가 아무리 아들 장들 낳았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 밀린 거예요. 끈 떨어졌어. 쓸모가 없어. 그러니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잊고 그것 때문에 교씨가 악독한 행동, 사씨를 쫓아내고 집안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원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5번 선택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설명 적절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사씨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나친 것은 아닐까? 들어본 적도 없어. 또 사씨의 성품이 원래 유순해. 해치려 하는 것은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것이니까 이 부분까지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유알림은 처의 자식인 인하를 가문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인하에 대한 것들 여기 보시면 여기 반드시 우리 가문을 창성하게 할 거야. 집안의 가문의 대를 잃을 것이다. 괜찮죠? 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사씨는 타인. 그래서 타인은 교씨를 말하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충고를 아끼지 않는 직설적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좀 간접적으로 배려심 있게 말했죠. 직설적으로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딱 이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교씨는 유연수에게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 이제 사씨를 모함하는 것에서 동정적 분위기, 눈물을 막 흘리고 동정심에 유발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건 유도하고 있는 것도 맞죠. 5번 사씨는 교씨에게 유연수에게 말한 내용과 교씨의 행동을 사씨는 교씨가 유연수에게 말한 내용의 행동을 모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모르죠. 유알림은 교씨 그간의 행동은 과거의 행동인 거예요. 아마도 사씨와 교씨가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서 교씨가 하는 얘기, 교씨가 하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육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작품은 김만중이 숙종 왕이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이게 인현왕후가 정실 부인이고 장희빈이 첩이에요. 중전으로 책봉한 이를 반대하다가 남해로 유배가 있을 때 지은 것입니다. 숙종의 처사 이거죠. 풍자했다는 얘기는 좀 이제 비판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숙종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풍자와 간했다 해서 풍간이다 라고 합니다. 비판적으로 빗대어서
간했다, 호소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풍간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풍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첩 간의 갈등이고요. 처첩 간의 갈등을 비현실 사건이다. 비현실적 사건이란 말은 전기성인데 쉽게 말하면 홍길동이가 구름 타고 도술 부리는 거라서 여기서 그거는 없지요.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서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당파 싸움에서 그래서 이제 김만중 편이 동인과 서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면 안 된다. 폐위된다.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김만중이 서인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쳤죠. 깨우치기 위한 풍간적이다. 용어 알아두시고요. 사씨와 교씨는 인현왕후, 교씨는 장희빈 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 문학이 아닌 일종의 목적 문학이다. 목적. 그래서 숙종의 마음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지요. 중국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막연한 배경이라고 그랬죠. 작가가 좀 더 자유롭게 창작하기 위한 소장치다. 우리나라에서 쓰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왕을 좀 이제 비판하는 거니까 좀 자유롭지 못했겠죠. 근데 중국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왕은 아니니까 조금 더 자유롭다. 비판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은 왕이니까 한림이고 인현왕후 정실부인이니까 사씨, 장희빈은 첩이니까 여기서 교씨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시남정기 소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안녕.